네, 오늘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또 정의를 지향하는 스픽스와 함께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전 대표님을 대신해서 오늘 하루 역전의 용사들 진행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전의 용사 3인방 먼저 김종국 박사, 노영희 변호사, 변희재 대표와 출발해 보겠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팬층들이 소나무당 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소나무당에 2명이나 있다고 보니까. 저만 외롭네요. 심지어 우리 변 대표님의 지금 동선까지도 파고 계시는 분들이 제가 좀 동선이 아직 오지 않았느냐 등등 예.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총선 지금 방향들을 많이들 이제 뭐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D-Day 9일을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그 첫 주말이었는데 일단은 김 박사님 그 국힘 민주 뭐 그 외 제3지대 군소정당들 동향이 어땠는지 전반적으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다음에 이제 뭐 짧지만 이제 소나무당 이렇게 네. 예를 들면 범진보로 얘기되고 있는 정당들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저 같으면 좀 조마조마했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한 번 정도 반전이 발생을 해서 보수가 결집을 하는 계기들이 마련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다행히 대통령이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렸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저렇게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이라는 것도 이게 분노와 응징도 많이 오래 갈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는 대안들을 내세웠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되게 우려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황 반전을 위한 여건 자체가 한 개 정도는 뭐 한 주머니가 2-3개 있다고 치면 하나의 주머니는 날아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는 예를 들면 지역구 같은 경우야 양대 정당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좀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비례는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 과거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있었을 때는 저희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을 응징하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을 응징하고 수도권에서는 지금의 국힘을 응징했다고 하면 지금은 좀 그런 정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후에 비례대표 선거 관련해서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좀 관심사로 저희가 좀 지켜볼 대목들이 분명히 있는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죠. 네. 돌다리도 돌겨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서 보수의 결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막판 2-3일에도 이렇게 결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상황이 좋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서 저쪽에요.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대국민 담화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조금 아마 뒷부분에 가면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어떤 내용들을 얘기했고 또 어떤 지점들이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지는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다크 호스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떠올랐던 소나무당, 네, 그 비례 1, 2번 주자 두 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셔서 먼저 노 변호사님, 네. 이 송 대표님 보석 기각, 이 충격이 좀 큰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희는 의연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치사하게 막판에 보석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숨통을 끊어내듯이 그렇게 안 해줄 줄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몰랐어요. 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늦더라도 해주긴 해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여러 가지 예를 들면 뭐 나경원 이런 사람들도 지금 현재 재판 중이에요. 네. 우리 변희재 대표 재판 중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보석이잖아요. 네. 근데 절대 안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 구속돼 있다가 지금 나온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봤을 때 지금 1심에서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할 수 있겠는가. 네. 저는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아도 뭐 무엇으로 봐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그때 판사가 한 말이 뭐 증거인멸도 운운했지만 네.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얘기한 게 매우 기분 나빴어요. 그렇죠. 네. 판사가 뭐 아직 제대로 심리도 정확히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단을 가지고 그러니까 전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아서 내지는 정말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여서 이런 식으로 행동했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는 좀 충격을 사실은 처음에 받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우리도 끝까지 정면 승부해서 여러분들한테 우리의 진정성을 알리고
우리 당을 왜 찍으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서 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석이 기각된 이후에 삭발식을 6분이 광주에서 했고요. 네.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 너무 충격도 받으셔가지고 원래 오늘 재판이 있으셨는데 그렇죠. 네. 재판에도 불출석하시고 이제 병원도 가시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원래 변희재 대표 단식한다고 그랬었는데 단식 안 하고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이 선거운동을 하는 쪽으로 지금 돌렸어요. 그래서 모두들 지금 다시 오히려 결집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대표님 마침 턱에 반창고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치열한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나가 짐작하게 되는 지점인데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 이게 피로에 의한 이게 이 피부 트러블로. 맞네요. 이게 뭐 어디 부딪힌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단식하면 위험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단식보다는 빨리 가서 유세를 해라. 단식하기 전에 광주, 특히 광주 가서 유세를 해라 그래서 네. 내가 광주 스케줄을 잡아서 이제 광주에서 한 1박 2일 동안 유세를 하기로 했어요. 네, 네. 그 지금 동지께서 말씀하신 거에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뭐 있을까요? 사실은 이 보석 부문에서 재판부가 한 달 동안 너무 많은 말을 떠들어서 고민하고 있다. 뭐 그리고 심지어 재판은 1심에 못 끝낸다고 자기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법조 전문가들은 보석이 확실하다고 다 할 수밖에 없는 1심 못 끝내면 바로 석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한 줄 먼저 빼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참정권의 문제여서 실제로 보석으로 석방된 사례도 많이 있고 그 출마를 이유로. 근데 이 시간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이제 심지어 중형이 우려된다는 얘기는 뭐 제가 받아들일 때는 이미 선고까지 내린 상황이 돼버린 네, 거잖아요. 네. 이건 당신 중형이니까 못 나간다. 그래서 송 대표도 충격을 받았고 저희도 약간 이럴 끝까지 몰랐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러니까 저는 송영 대표가 출소한다고 하면 광주 쪽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는데 네. 부랴부랴 스킬을 바꿔서 광주로 내려갈 정도로 다급한 상황된 거는 맞는데 네. 또 반대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이 원로들 이제 네. 우리 보수가 다른 진보 원로들이 이제 삭발을 하고 당 원로들 삭발을 하면서 광주가 또 이제 야 이건 너무하지 않냐 좀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소영기 대표가 석방이 안 되면서 반대로 이제 선관위 토론회 때 그 대신에 구치소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거를 허가를 받았어요. 내일 2시에 그 반대급 부르면 네. 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아마 또 이제 광주 쪽의 여론도 크게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뭐 위기를 또 기회로 살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네, 뭐 그 네. 방법을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단식보다는 더욱더 적극적인 유세를 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도층 또 샤이 유권자들을 또 어떻게든 그 마음을 표심을 잡으셔야 될 텐데 어떤 좀 전략을 생각하고 있는 게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목포에서 지금 3일째 선거구세에 다 왔는데 네, 네. 이번 선거는 쉬워요. 네. 아주 쉽다. 마이크 네. 유세차 마이크 잡고 네. 윤석열 조기에 끝장내겠다 하면요 그냥 다 환호성 터져요. 네, 거리에서. 제가 이렇게 쉬운 선거를 제가 처음 보는데 광주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마 돌아다니면서 수도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최대한 빨리 조기에 끝장내고 퇴출시키겠다. 네. 그게 중도층 표심 공략입니다. 음. 그러니까 옛날같이 중도가 좌우 중간에 있는 어정쩡한 게 아니고 네. 지금의 중도는 뭐냐면 민주당에도 만족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민주당만 가지고도 윤석열을 끌어낼 수가 부족해 보인다. 네. 그 중도층이 이제 거대한 중도층이 있는데 일단 조국 신당이 현점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조국 신당 가지고도 안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 가지고 또 이탈하고 있으니까 그 중도 싸움은 윤석열의 퇴출에 대한 실천적 의지죠. 네. 소나무당만이 할 수 있겠다. 그것만 입증해 주면요, 뭐 지지받는 거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네. 앞서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이런 상황이라고 해서 또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이런 또 경계의 말씀도 뉘앙스로 풍겼단 말이죠. 네. 그거는 예. 민주당이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우리가 무슨 주제로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죠. 말은 말을 그렇게 해야죠. 그럼 예를 들면 야, 잘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저도 기본적으로 네. 좀 기분 나쁘죠. 잘 되는 건 알겠는데 저 사람이 겸손해야 되지.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일꾼이라고 자기들이 자처하는 사람들이 일꾼이 주인한테 펴달라고 그러면서 예를 들면 야 우리 괜찮아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네, 네. 좀 상식적이라는 건 생각이 드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게도 좀 예를 들면 실망하고 있는 많은 유권자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좀 그래서 계속 제가 노영희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호남 지역의 분할 투표 양상이 잘 만들어야 된다. 소나무당이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역으로는 호남 지역에서
소위 이제 조국 혁신당으로 갔던 표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일정하게 이런 또 나름대로의 전략적인 유권자의 반응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중요한 거고 네. 또 하나는 희한하게 좌우 합작 정당이잖아요. 여기가. 네. 그렇다면 소위 기성 정당이나 아니면 제3지대 정당이 담아내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십시일반 모아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선거 일주일 전에 3% 정도만 넘게 되면 저는 그 힘으로 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호남에서 어떻게 분할 투표를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 원래는 이제 송영길 대표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호남 지역에 바람이 불면서 그렇죠. 그 조국과 시나리오가 송영길 둘 다 살리자. 네. 둘 다 살리면 검찰 개혁이라는 게 화끈하게 되고 현 정부를 심판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못 나온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소위 이제 송영길 당대표를 대체할 만한 어떤 상징적인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소나무당에 있는가 하나 하고 또 이제 말씀드렸듯은 뭐 반팬이든 20대든 다양한 예를 들면 어떤 이 현 정치의 혐오감을 느끼는데 화끈한 정당은 없는데 소나무당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어떤 믿음을 줄 수 있는 네, 이 두 네.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빨리 3%의 벽을 넘어가게 된다면 일단 3%가 넘으면 이 두 분은 되시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좀 3%가 좀 넘으면 네. 예, 3에서 한 4% 정도. 네, 지금 그 노영희 TV에서 신영관님이 변희재는 살기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저는 그 말이 딱 맞아요. 저는 변희재 대표가 들어가서 정말 시원하게 그들 한번 좀 혼내주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혼내준다는 게 뭐 나쁜 뜻이 아니라 정말 잘못한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했는지, 왜 반성 안 하는지, 당신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사필 규정, 권선징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네. 그런 거를 제가 보기에는 변희재 대표가 되게 잘할 것 같고요. 저희 비례후보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좀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맞죠. 저도 사실은 말빨에서 밀리지 않는다고 다들 그러지만 저는 되게 최약체를 평가되거든요. 저희 당에서. 그래요. 제가 제일 약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에 있는 수많은 비례후보들 정말 8번까지만 좀 당선시켜 주시면 제가 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국회, 정말 이게 바로 효능감 있는 정말 제대로 된 당이구나를 정말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것 같고, 아까 분할투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지금 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의 아주 기세가 높잖아요. 네. 되게 만족스럽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조금만 더 한번 신경 써주시면 이 소나무당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서 좀 전략적으로 분할투표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최약체로 제가 최약체예요. 네, 1번을 받으셨네요. 그만큼 네. 소나무당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원 투표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또 요즘 이제 투표율에 대한 또 분석과 함께 전망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스픽스도 민심 체크라는 걸 통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 4.10 총선에서 2020년 66.2% 뛰어넘는 역대급 총선 투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을 이렇게 묻는 저희가 지금 민심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 3만 8천여 명이 지금 투표를 하고 계신 상황인데, 대부분 100%, 그러니까 대다수 역대급 총선 투표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표하신 분들이 또 댓글을 남기고 계신데, 투표를 독려를 막 하는 그런 댓글들을 남겨주고 계세요.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오늘까지 요거군요. 그들이 무지에 동조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게으르고 무관심하면 그들의 무지에 동조하는 거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게 굉장히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4년을 좌우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전투표, 그러니까 그 외국의 재외국민 투표 재외국민 있잖아요. 네, 이게 되게 네. 중요한 게 외국 계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노르웨이에 계시는 분이 본인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투표하러 가려면 막 하루가 넘게 걸리는 경우도 네, 있어요. 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도 다녀왔다는 그 말을 들고 제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바로 옆에서 투표해도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만큼 외국에 계시면 확실히 애국자가 된다는 말도 맞고 네. 또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답답하고 속상했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표해 주실까 너무 감사하고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저희들에게 좀만 신경 써주시면 저희가 더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정확히 확인 못했는데 내일신문 오늘에 보니까는 네. 재외국민 투표율이 가장 높을 거라는 네, 얘기가 제일 나오는 높대요. 상황이기 네, 때문에 50% 넘을
거다. 재외 그런 전망. 국민들의 그렇게 열기가 크다는 건 국내랑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렇죠. 국내에도 많은 분들이 심판, 응징 투표를 하겠다는 생각들이 많은 거고 네. 그런 공감대가 되게 커진다고 한다면 좀 우리가 조금은 좀 상황이 좋아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분할투표 좀 얘기 좀 하세요. 그 누구 맨날에 뭐였죠? 뭐 지민 비조라고 그랬으면 지민 비조 비소 이렇게 하든지 해서 좀 뭔가 좀 유권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상징적인 인물이 못 나오면 네. 상징적인 메시지나 어떤 예를 들어 전략적인 방침을 갖다가 좀 얘기를 해주게 되면 저는 상당 부분 먹힐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변 대표랑 최대집 후보가 네. 지국 비서를 해줄 거고요. 아 좋은 거네, 그거 진짜 좋은 거네. 네, 그쪽에서 지국 비서, 우리는 지민 비서. 저는 지역구가 이제 목포하고 광주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오늘 저 빅데이터 전문가가 비서. 네. 이제 빅데이터 상으로 저희 소나무당이 지역구 두 개를 이길 수 있다고 나오고 이제 비례 두 개가 나왔는데 현 시점에서요. 네. 빅데이터 시점에서. 진짜. 네. 그래서 지역구도 가능하겠구나. 뭐 제가 뭐 지금 목포에서 있다 왔지만은 투표율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현재는 이제 윤석열 트렌드가 유리한 건 분명한데 네. 거기서 또 높으면 높을수록 군소벤처정당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아, 그래요, 원래?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나는 걱정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3%를 받아야 되는데 네. 만약에 한 60% 기준으로 하면 한 7, 80만 표를 받으면 3%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투표율이 70%가 넘어가게 되면 100만 표 넘게 받아야 돼서 야 우리가 어떻게 부담스럽다. 부담스럽다. 아니 이게 예를 들면 목포 선거가 이런 건데 현역에 김원희 의원이 있어요. 이분이 민주당 기존표하고 조직표를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최대집 소나무당 후보가 이기려면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율이 70% 이상 돼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지난 4년 전 총선 때 그 김원희라는 그 후보하고 박지원 씨가 붙었는데 68%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반대로 이제 김원희 씨가 이겼는데 이번에 네. 같은 경우도 이 목포 투표율이 70%가 넘어가면은 최대 후보가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걸로 기존 민주당을 찍지만은 찍은 사람 다 찍었겠죠. 네. 안 찍을 사람들이 새로운 메뉴판을 보고 조국당이나 소나무당 나오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군소벤처정당은 유리할 수밖에 유리하다. 없죠. 네. 근데 이번에 아마 지금 이 재외 국민 투표율이 원래부터 그쪽은 진보가 셌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지금 투표율이 상층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윤석열 심판 바람이 지금 먹히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자, 뭐 사전 투표 또한 지금 4일 앞으로 지금 옵니다. 이 사전 투표 총선 표심의 어떤 그 영향은 또 어떻게 볼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김 박사님. 김 박사님 네. 들어볼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투표율은 높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투표 요인은 화나는 거예요. 화가 나 미치겠는데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강서구청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7%를 예상한 사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뭐냐면 차이를. 강서구청에 있는 유권자들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응징의 방법들을. 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투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저희들처럼 무슨 뭐 촛불 집회 탄핵 집회 나가서 이런 것도 아닌 거고 일상을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 근데 1년 6개월 동안 누적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정부는 반성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는 거죠. 좀 그렇다면 야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하는 울분이 있었고 그 울분을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화나는데 옆에 사람은 화나나? 근데 최근 상황 보면 다 확인되잖아요. 막 지역에서 여론조사 나오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가 여기 이상하네. 그 정당 지지율은 똑같은데 어떻게 민주당이 더 높지 이런 걸 확인하면서부터 내 생각이 이 사람들 생각이랑 같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때부터 전략이 작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지민 비조 이런 게 예를 들면 그게 없으면 이런 거 작동하지도 않는 거죠. 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볼 때 그 공간 속에서 소나무당이 보이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팍팍한 상황이면 안 보였을 거예요. 열린 공간이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많이 나오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많이 나오세요. 여러분들 많이 나와서 응징하고 분노한 거 투표하시면 세상이 바뀔 겁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막 역풍 때문에 말 못합니다만 뭐가 넘으면 예를 들면 200석이 넘으면 네. 예를 들면 완벽하게 응징할 수 있어라는 얘기들이라고 하는 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면 대통령이 갈수록. 거부권을 너무 많이 행사하니까 우리가 보면서 너무 질렸잖아요. 네네. 야 저걸 어떻게 좀 혼 좀 내주고 싶다. 솔직히 그 마음이 되게 많지 않아요? 네네네. 아니 대통령이 앵간히 했어야지. 사람이 너무 지나치고 질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평상시 같으면 때려주겠지만 그런 거 못 하잖아요. 네.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 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네. 우리가 보여줄게 투표로 너 절대 네 거부권 그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번 너네를 밀어줘 볼게.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어디다 대고 이런 식으로 행동해. 네. 바로 이 심리가 저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오늘 담화문 읽는 거 보니까 좀 나아졌던데요.
낭독이 실력이 네. 스킬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정신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정신이 바뀌어요.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대수 감사합니다. 또 지금 우리 어제 보도한 또 한국일보 저희가 이제 신문을 보면서 전국 격전지 이제 거기 6곳 유권자들 대상해서 여론조사를 한 내용을 이제 분석한 건데 가장 그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한 게 물가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뭐 런종섭 사태도 있었고 뭐 후보자들 막말 뭐 재산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유권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것도 뭐 분석이 맞다고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의 종합적 실정이 결국 지금 민생경제 파탄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단순히 물가가 높아지면 한다기보다는 네. 그 수많은 뭐 외교에서 사고치고 뭐 엉망진창한 게 결국 이게 결국 민생경제 파탄으로 왔구나. 네. 그래서 정권 심판의 이제 가장 강력한 이유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물가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 심판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 이제 또 다른 일각에서는 지금의 물가 상황은 전 정권 때부터 이제 이게 온 거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지금은 글로벌 경제 안에서 움직이는 건데 뭐 지금 현 정권이 이렇게만 잘못한 건 아니다라는 것도 반박을 합니다. 근데 네. 그렇게 따지면요. 지금 일본, 미국 경제는 왜 활성화되고 미국이 얼마나 그러니까 미국도 물가는 올라가는데 네. 그 다시 경제 성장하는데 한국 경제가 0%인데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게 이 문제죠. 부분은 변명할 네. 여지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근데 진짜 이거 안 되는 거죠. 진짜 사람들이 질리는 게 맨날 전 정부 탓하고 맨날 도대체 한 번이라도 핑계를 안 대는 게 없어요. 오늘 담화에서도 역시나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웃겼었어요. 오늘 뭐라 그랬어요? 그 유세하면서 여러분 제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굴까요? 아니 자기는 이제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지.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지. 자기는 혼자 싹 빠져나오려고. 근데 그게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맞아요. 네. 야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분들은 정말 똑같다. 이분들은 정말 아바타 수준이 아니라 거의 쌍둥이 수준이다. 이 생각을 했는데 네. 제발 남 핑계 좀 대지 말고 본인들이 무능력해가지고 잘못했으면 내가 무엇을 무능력해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정말 엎드려서 빌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내려가가지고 시장 경제를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열심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네. 남 탓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고 어쩌면 비대위원장이나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자기가 지금 선거 나왔어요. 왜 그러고 다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아 정말. 김 박사님. 예, 제가 네. 볼 때니까 저기 왜 웃으시죠? 일단 한동훈 인요한 카르텔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나도. 한동훈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바로 거의 직격한 거죠. 우리 정부가 여러분 눈높이에 부족한 것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그 책임이 저한테 있지는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는 대통령이 잘못한 거야. 난 잘못 하나도 없거든. 나 얘기하는 쟤랑 안 친해. 쟤랑 이제 그다음에 손절이야. 이제 다른 당인 인요한 선대위원장 하는 얘기는 대통령이 마피아보다 못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완전히 카르텔이에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이 얘기한 카르텔은 의료 카르텔이 아니라 여기 카르텔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인데 경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냐면요. 아까 말씀하신 저 물가라고 얘기하는 건 2020년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가장 큰 문제가 물가 문제, 네. 경제 문제였어, 그렇죠, 민생 맞아요. 문제였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인 건데 아니 어떤 정부가 세수 결손을 갖다가 59조나 냅니까? 그러니까. 세수가 59조가 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79조를 못 써요. 지출을 못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세금을 덜 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기업이랑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고 근로소득자들은 더 많이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시중에 돈이 안 돌겠죠. 시중에 돈이 안 도는데 경제가 좋을 턱이 있나요? 그러면 돈을 뿌릴 수밖에 없는 풀어야 상황이에요. 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같은 경우가 25만 원 풀자는 얘기도 그런 거거든요. 마중물이 들어가야 경제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재정 건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은 또 뭐 의료기한테 10조를 퍼붓겠다고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전혀 경제에 대한 상상력 아니 정제에 대한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두면 경제는 폭망이다. 경제가 폭망이면 민생은 도탄이다. 그러면 우리 주머니 경제 착살난다. 막아야 되는 거죠. 오늘 또 하나 했잖아요. 부가세 2억 이상인 사람들에게 하겠다.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세금 문제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요. 전 그래서 제가 볼 때 뭐 이게 무슨 뭐 민주당이든 저는 뭐 조국혁신당이든 소나무당이든 빨리 좀 국회에 많이 들어가서 작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현안에서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굉장히 높은 비율로 들어와 맞습니다. 있잖아요. 근데 후보자 네. 목마라고 비슷한 아닌데 네. 후보자 목마는 양측이 다 걸려 있는 맞아요. 문제에 관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영향을 미치는 현안으로 잡은 사람들은요, 이거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거 제대로 해결 못하고 의사들을 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범보수층일 거예요. 이건 요만큼 그냥 이 핵심 보수 지지층이 빠져나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정권 심판론보다도 더 무서운 게 네. 원래는 이게 이 보수 정권을 또 받쳐줘야 될 세력이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가장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래저래 노변님과 또 우리 변 대표님 감사하네요. 제가 다음 질문들을 미리 이제 이게 나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따세로는 네,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하기로 했던 주제 대국민 이제 오늘 윤 대통령 담화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보시면서 일단은 앞서도 좀 뭐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느꼈지만 노변님 하실 말씀 많으신 눈빛입니다. 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보고 나서. 네. 어떻게 보셨는지 뭐 일단은 야권의 뭐 2,000명 숫자 너무 매몰돼 있다. 또 협상을 통한 정원 조정안 없이 맨날 그렇게 하고 있다. 대안 없는 호소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우리 대통령님의 특성이 오늘도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50분 담화하면서 질문도 안 받아요. 기자들한테. 그게 무슨 담화야. 그냥 일방적으로 내 말 들어라 이거잖아요.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뭐 수치를 들어서 2,000명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네. 내지는 뭐 2,000명도 다시 얘기할 수 있다. 단 니네가 제대로 된 뭔가를 가지고 오면 막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대체가 협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하고 협상 카드에 자리에 앉으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제가 그 법원에서 조정위원을 엄청 오래 했어요. 네. 제가 변호사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20년째 조정위원을 하고 있고 조정 성공률도 높아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조정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상대방이 원하는 니즈가 뭐냐, 내가 원하는 니즈가 뭐냐, 이것들을 서로 간에 약간씩 양보해 가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 결과를 네. 도출해내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우리 대통령은 그걸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지금 인기가 엄청나게 많으면 뭐 그런 것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인기도 되게 없는 데다가 자기 당에서도 지금 본인을 출당시키네 마네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의대 증원 의사수 늘리는 거를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다만 문제는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이나 절차 같은 것들이 매우 비민주적이고 매우 독재적이었다는 게 문제였다는 거고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반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당신들하고 어떻게 협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예컨대 지금 의사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뭐 힘들지만 너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전제는 이럴 때면 복지부 차관 내보내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이 나와서 오늘 한 담화 내용은 이거야. 니네가 돈을 좀 덜 벌을 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그렇게 반대한다면 그렇지 않다. 앞으로 니네 돈 여전히 잘 벌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다 잘했지만 한 가지 잘못한 점은 부자들이든 누구든이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금 많이 거둘 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마치 기득권 카르텔인 것처럼 내지는 그 사람들이 되게 사회 악인 것처럼 나쁜 마음을 좀 죄책감을 되게 만들었다는 게 사실 되게 안 좋았던 점이었다고 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정책 맨날 실패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대통령은 더 심한 거예요. 니네는 카르텔이야. 니네는 돈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야. 이렇게 지금 아예 딱 매몰차게 그들을 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의협회장 된 사람 의사들 수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도둑놈으로 취급하고 우리를 나쁜 놈 취급하는 게 싫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전제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봐야 돼요. 아무리 의대 정원 늘리는 것이 일반인에게 먹힌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의사들 저렇게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싫다 그러고 있는 중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방식이 매우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우리 대통령이 잘못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뭐 우리 사회 상식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상식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게 상식이죠. 맞아요, 정말. 그런데 사실은 그 일방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양쪽의 소통을 하고 뭐 기자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정도면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니까 일방 소통 그냥 전달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상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아마 어느 의사들이 제일 기다렸던 답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2,000명 2,000명. 증원이냐는 거를 듣고 싶어 했을 거야. 왜냐면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게. 네. 근데 오늘 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안 나왔어요. 의사들한테는 그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서 정작 그 담화에서 의사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하는 그 부분 지점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논의는 안 했고 논의 안 근거가 했고 없죠. 그 2,000명이 왜 필요한지를 예를 들면 10년 뒤 의대 정원 늘리면 10년 뒤 이상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10년 뒤에 이렇게 의사 수요가 부족하니까 늘어난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아직까지 안 냈기 때문에 의사들이 답답했는데 오늘도 얘기 안 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죠. 이거는 정부가 정책을 만든 겁니다. 정책을 만들면 자기들이 먼저 근거를 제시해야지 이걸 반박을 해서 조정이 되는데 아예 안 만들어 놓고 니네가 한번 가져 나를 설득해봐라. 이건 국정 포기예요. 이건 국정 포기입니다. 이게 아마 의사들이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 입장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온 네. 게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금 의사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어요. 병원이 지금 이제 이 종합병원들 부도날 병원 나와 있고. 그렇죠. 아니 어쨌든 전공의들 다 집에 가서 지금 수입이 없어가지고 부를 거 없다 난리치지 않습니까? 네. 아니 가장 빨리 타결되기 원하는 게 의사들인데 오늘 아마 절망을 느꼈을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다 이 사람하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놓고 치사하게 의사들 전공의들이 대출 많이 받았으니까 그 대출도 옥죄이고 다시 돈 갚아라 이러고 은행권에서. 니네 그쵸? 면허 전부 네. 다 정지시키겠다고 이렇게 네. 협박하고 네. 외국 간다 그러니까 외국 가봐 우리가 너네들 이거 행정처분해보고 니네 못 가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의사분들도 이제 주거래 은행 바꾸시겠다고 이제 대처하시고. 아니, 우리 박사님 주변에도 의사분들 많으시죠? 아니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의사 없습니까? 이제 뭐 있긴 있습니다만 뭐 네. 의사를 자주 안 만나는 게 좋죠. 몸이 건강해야 맞습니다.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예, 거고요. 그런 네 또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병원 냄새가 좋은 냄새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미리 예방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맨 처음부터 그 의협이 정부랑 얘기를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해왔던 거고 그래서 그 의협에 있었던 분 중에서 비대위원이 나중에 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잘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숫자 들이밀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잘 얘기하고 있으면 숫자에 대한 그 근거를 대서 서로 협의를 하면 돼요. 왜냐하면 숫자 문제는 계속 얘기해 왔던 거고 이미 2020년도 정도에 문재인 정부랑 350에서 한 500 정도의 타협안들이 공감대가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기준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하고 그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35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공감대가 있잖아. 근데 이게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필요해. 이런 논의가 된 다음에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담화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가짜이 잡힌 거잖아요. 둘 다 제가 볼 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보건복지부 차관? 이 차관인가요? 박민수? 나와서 한 얘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 개의 논문을 가지고 2,000명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얘기해. 제가 정치학 박사학위가 있기 때문에 네. 논문 하나 쓰려고 할 때 어떻게 세 개 논문 가지고 그 논문을 안 씁니까? 되죠. 상식적으로. 네, 네. 세 개 논문에 나와 있는 푸드노트 같은 경우 다 확인해서 이게 진짜 과학적인 거야 라고 자 우리 다 까보자. 다 까보고 얘기를 해서 진짜 과학적인지 한번 논증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해도 제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인데 네. 아니 차관이라는 자가 나와서 논문 세 개를 보고 해서 과학적이라고 게다가 얘기하면 그 사람을 좀 비켜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웃죠. 네. 의사들이 논문 안 받겠습니까? 자기들의 중대한 미래 문제인 것이고 자기의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자기의 미래까지 걸쳐있는 문제라면 자기들도 엄청나게 고민했을 거고 그나마 타협안이 350에서 500 정도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자기들이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진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의사들과의 원만한 예를 들면 의료개혁을 위해서라면 350에서 500 정도의 타협안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게 상식적인 거죠. 전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미 2025년도 의대 정원을 다 늘려놨어요. 이 숫자에 맞춰가지고. 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미 2,000명 한 번 더 뽑기 시작했는데 그럼 내년부터 갑자기 다 줄여버려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를 지금 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사 입장에서는. 그 뭐 대파 실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현실 인식이 그냥 뭐 계속해서 비판받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의 그 담화 내용마저도 국민이 뭘 분노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건 안 되는구나 이 사람 이 정권하고는 불가능하다는 이제 확신을 이제 의사 앞에 줬고 하필이면 의사들이 보수의 핵심 지지층이니까 이 여론이 곧바로 국힘당 당에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윤석열 데리고는 총선 못 치르겠다. 그래서 곧바로 하문경 씨가 제가 아마 실명까지 걸었어요. 하문경 씨가 제일 먼저 윤석열 출당 얘기할 거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출당을 질러버리고 그 출당을 사실 시키려는 좀 작업들이 사전 작업들이 저 조혜진 의원이나 네. 정운천 씨나 뭐 그분 삭발도 하고
이 사건으로요, 이제 아마 대대적인 이제 윤석열 출당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내일부터. 지금, 아마 4월 10일 총선 전까지요. 네. 최대 변수가 이 문제일 거예요. 우리 초반에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좀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다가 너무 감사한 상황이 펼쳐진다 이 얘기처럼 마침 이제 하문경 그 우리 후보 그 대통령 탈당 요청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또 그랬더니 또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또 싸우고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저는 진행을 편파적으로 했어요. 불질러버린 이렇게 해야 될 줄 알고 왔습니다. 홍준표 씨는 제가 볼 때는 저걸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렇지. 저걸 일부러 왜 그런 저 중진의 대구시장 끼 문제가 아니고 자기 선거 안 치잖아요. 불질러버리는 거, 불질러. 네. 망해라 지금. 제가 볼 때 저 사람은 망하면 자기가 그쵸. 먹는 거예요. 기분 아주 좋을 것 같아. 지금 말씀드린 내용 나오고 있죠. 네. 아니 본인이 선거 안 치르잖아요. 너무 말이 재밌어요. 근본 본 없이 흘러다니다가 이 당에 들어와서 주인 행사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 탈당을 요구하나? 라면서 근데 언제 본인이 이제 우리가 만든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언제 참 대단한 그렇죠.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본인의 속이 없던 얘기도 저렇게 만들어서 당의 내분을 갖다가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아니 대통령 최소한 저 네. 말하면 조혜진 의원은 불러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혜진 의원 사실상 탈당 요구는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쏘사태니까 뭐. 네. 뭐 이런 지금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어쨌든 지금 민주의 그 강한 바람이 쉽게 뭐 꺼지진 않지 않겠는가 조심스럽게 지금 봅니다. 근데 다만 네. 이 보수는요. 제가 보수에서 거의 17년 동안 활동한 그러니까요. 것은 네. 이대로 그냥 지진 않아요. 이 자기들 유심히 있다. 밥그릇을 위해서라면요. 부모 형제도 팔아 넘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이고 그런 말까지. 저는 윤석열을 쫓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 쫓아내고 아마 이준석을 받아들이는 이 카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쫓아내고 이준석을 편입시켜가지고 다시 네. 새롭게 뭔가 정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너무 나간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 내부 그 기자들 기사 내용들을 보면 그런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대 정원을 타협하게 되면 그건 하수 중에 하수다. 그러니까 과거에 김건희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뒤로 발을 빼면 네. 어차피 다 엎질러진 물 괜히 얘기해봤자 도움 전혀 안 된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의대 정원 숫자 뒤로 뺀다고 해서 우리 안 찍을 사람 우리 찍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오히려 그냥 이런 걸로 밀어붙여서 보수 지지층들 최대한 결집해서 특정 지역, 그러니까 아주 접전 지역 관련해서 우리가 이겨내고 110석 정도만 얻고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얘기들도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아마 대통령실에서 이런 보고나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하책 중에 하책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의대 정원을 합의하는 건 하책 중에 하책이다. 근데 보니까 강서구 때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백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지킬 생각만 하고 내 권한이 있잖아. 거부? 그냥 계속 거부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아.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소나무장을 찍어줘야 돼요. 근데 저는 왜냐면 아 진짜로 다시 한번 왜냐면 어필. 사표가 된다 그랬는데 사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좀 자체적으로 해봤더니 네. 여러분 사표 걱정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우리를 믿고 찍으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8번까지 들어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왕재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의사하고 약간 병원은 네. 보수의 핵심 지지층에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강경으로 밀었을 때 보수층이 뭉칠 수가 없는 게 이게 전부 다 보수층인데 이게 그래서 맞아요. 각 좀 보수가 유리한 진영의 이 병원들 있잖아요. 네. 이 병원이 원래는 사실 선거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이 공간이거든요. 보수에서는 네, 네. 이게 지금 적대적으로 가니까 선거를 못 치른단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고 저는 오히려 윤석열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불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을 쫓아내면서 이준석 정도가 들어오면서 의대 문제 해결하겠다고 나오면 의사 자체들이 워낙 사회 보수적이니까 좀 수습이 될 거다. 그래서 아마 그 방식을 노릴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지금 못갈것 팁을 알려주시는 아니 그건 너무나 기본이에요. 예.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보세요. 그래요. 아니, 저는 대통령실이 객관적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멍청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김태우라는 사람을 갖다가 사면복권시켜서 내보낼 정도의 상황이잖아요. 상식적으로 강서구청에 있는 유권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 특사를 해가지고 후보로 내보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이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네.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들 안에서는 이런 사고 방식이 가능할 수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는 제가 물론 이제 할 말은 다 했지만 그래도 좀 불안해하면서 하는 말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선거철 되니까 너무 좋아. 그냥 윤석열 탄핵, 퇴진 이런 얘기해도 뭐라 그런 사람이 없고 다 같은 분위기를 가니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까지 이걸 인정하고 용인하는 분위기가 네. 생기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안 무서운 거예요. 나 옛날에 좀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은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입틀막 당했던 게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정말 그 카타르시스를 한번 느껴주시기를 여러분 바라고 그러려면 우리가 꼭 200석이 넘어야 된다. 범야권 200석 넘어야 200석. 된다. 29번 소나무당을 꼭 찍어줘야 된다. 특히 식목일이 사전투표 날이잖아요. 맞아요. 4월 5일. 4월 5일 식목일에 뭘 심어야 돼요? 나무를 심어야지. 소나무. 소나무를 심어주십시오. 뭐 편파 방송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 네. 내가 하는 건 모르지. 전에 뭐 여기 이제 유튜브 하기 전에는 진행자 역할이 꼭 이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아유. 오랫동안 배워왔다가 여기서 이제 그냥 속 시원해지네요. 좋죠, 좋죠. 그리고 뭐 카타르시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마침 스픽스의 이제 라이브 중계를 좀 전에 했었거든요. 그 조국 혁신당이 이제 성남 야탑에서 이제 시민분들이 외치는 게 3년은 너무 길다. 너무 시원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1년인데 모르지. 저는 올해 안으로 단축시켰어요. 1년으로 얘기하다가 올해 네. 안으로 단축시켰습니다. 저는. 올해 안으로 소나무 당입니다. 그리고 제 임기는 1년으로 제가 박아놨고 저는 이게 1년 안에 돼도 1년, 안 돼도 1년 이런 거죠. 1년 안에 제가 퇴출시키고 제가 돌아가겠다 본업으로. 저 네. 임기를 1년으로 박을 정도. 그러니까 저는 조국 신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박으세요. 기간을 정확하게 받고 배지 걸라고. 조국혁신당은 3년. 네, 아무도 안 우리는 배지 아무도 안 걸대. 1년짜리 걸어보라고 자신 있습니다. 아직은 좀 시간이 오늘 남아 있어서요. 기왕이면 또 국힘 보수층들 조금 얘기를 더 하고 싶은 부분이 뭐 지금 보수층들이 보고 있다면 얄밉겠지만 그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판 안에서도 지금 오늘 담화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사실 숫자에 매몰된 문제 아니다. 이 얘기는 곧 뭐 싸우는 얘기죠. 네,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결국 뭐 이런 식으로 공멸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네. 이제 지금 한동훈이 뭘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특히 수도권 출마자들이 이제 네. 들고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어쩔 수 없이 출마자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여서 대통령실의 움직임과 다르게 가겠다. 이제 이 당은 출마자가 중심돼서 다르게 가겠다. 그래서 이 문제만 가지고도 의사들을 따로 잡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네, 근데 네. 어쨌든 이걸 이 표로 연결시키려면은 윤석열 출당도 출당이지만요, 3대 특검을 받아야 돼요. 이 당에서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양평 특검, 3대 특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 국힘당 내에서 윤석열을 탄핵을 시키는 상황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지금 이 이게 마지막 가장 변수예요. 핵심이고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꽃놀이표를 들고 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잖아요. 네. 그럼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결국 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 당연히 할 거고요. 하겠죠. 지금도 네. 보세요. 내가 무슨 책임이 있냐 그러잖아요. 또 만약에 이기면 봐라 내가 잘해서 내가 이정석도 그만두라니까 그만두고 이정석 오라니까 오고 대통령실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지 않았냐 이러면서 자기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얄미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김 박사님 오늘 우리 웃는 건 웃는 게 아니죠.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쌍둥이가 점 하나 찍혔어요라고 얘기하는 똑같은 거. 맞아요. 아니 97일 자기가 본인이 얘기했어. 97일 동안 어떻게든 바꾸지 않아. 뭘 바꿨어요? 제가 바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말 한마디 뻐끔뻐끔하고 네, 할 수밖에 네. 없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선을 긋는다. 선을 그으면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 아니면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아마추어다. 제가 볼 때 윤석열의 몰락은 한동훈의 몰락과 등치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체제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으로 얘기되고 있는 나름대로의 보수의 대체제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아니 왜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지면 거기다 한동훈을 채우겠습니까? 굳이. 그럼 국민들이 야 바뀌었다. 한동훈이 왔으니까 와 국민의힘 변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네네. 저는 둘은 이미 같은 한 운명체에 쌓여 있는데 이 운명체에 있는 아래에 있는 이 똘마리들 아니다. 아래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네, 얘기를 하고 네. 있는 거예요. 뭐 네, 이뇨환이든 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살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강남 8학군의 머리로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심이 위반됐을 때는 무조건 납작 엎드려서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예요. 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전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귀를 열기 시작하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전혀 반성할 생각도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생각들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보수층은 투표 안 하겠죠. 이런 사람한테 뭘 믿고 투표를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전 그래서 진짜 망하는 집안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결집될 것 들어요. 같은데. 한동훈은요, 만약에 윤석열이 이 출당당하고 특검 3개가 들어올 상황이면요, 한동훈 같이 아웃입니다. 본인은 70일 얘기하는데 네. 그 전에 법무장관 하면서 윤석열 밑에서 그 호가호위하고 간신배 노릇한 거 그게 더 크죠. 특검 3개는 이 사람이 법무장관 때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때 당시 뭐 했냐. 그럼 이준석이 들어오면은 한동훈 옆에 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준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이제 우린 야당이라고 주장해야 되거든. 윤석열과 관계없다. 그럼 한동훈 옆에 서놓고 무슨 야당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이준석이 진짜 들어간대요? 1순위로 윤석열 출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출당하다가 특검 3개가 되면은 저는 뭐 안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개혁신당이 그럼 또 합치는 거야? 아니 그당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윤석열 이준석 지역만 단일화하면서 뭐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만약에 특검 3개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 무너지는 거 정도는 좀 수습이 될 겁니다. 이제 더 밑으로 못 내려갈 정도까지는. 변 대표님의 예측도 한번 우리 지켜본 또 재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사실 대통령이 이런 담화를 발표하고 지금 3번째 했는데 한 번도 여당과 어떤 사전 소통이나 이게 없지 않았는가를 계속 보여지는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가다가 이제 선거 막판에는 뭔가 좀 달리 한다고 민심이 돌아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아까도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원치 않는 시나리오 그들이 어떤 새로운 방법으로 또는 결집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제가 말씀드린 보수가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아요. 워낙에 이제 그 오랫동안 이 버텨온 세력이어서 네, 네. 이 순간적으로 변신하고 할 건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수 결집도 하고 있고 당연히.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핵심은 그거예요. 이제 윤석열을 거의 탄핵까지 물어붙일 수 있냐 없냐. 거기까지 갈 수냐 있냐고 그 차이죠. 어떤 사람들은 좀 타협적으로 이렇게 말도 해요. 어차피 식물 대통령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생기는데 저는 네. 그거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돼요.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소나무당에서는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 제대로 응징해야 된다 이 생각합니다. 근데 뭐 똑같은 말을 하는 게 김대중 주필이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네. 총선에서 소위 범진보 진영이 이기면 대통령 허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 빨리 끌어내려야지. 뭐 끌어내려야지 뭐 하려고 그걸 그대로 때문에. 앉혀놔. 그러니까 말이 안 진보나 되는 보수나 거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치. 총선에서 지면 5년 동안 여소야대 국면에서 무능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네. 진보나 보수는 어느 정도 이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의 상황 자체가 결과로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 시스템을 그대로 둘 수 없다라고 하는 점들은 암묵적 합의가 있을 거라는 그래야죠.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래야죠. 저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죠. 뭐 국민의힘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과거처럼 탈당을 해서 뭐 개혁신당으로 옮긴다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탄핵의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참 왜 오늘 같은 담화를 해서 막다른 골목을 스스로 몰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판 자체가 좀 과거와 다르게 200석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숫자 문제는 네. 아닌 상황이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체제를 그대로 갈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로 아마 이번 총선에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잣대,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진짜 지금 그 지점 딱 궁금해졌는데요. 왜 오늘이었을까요? 왜 오늘이었을까요? 아마 당이 요구를 했을 거예요. 정리 좀 해달라고. 사전 투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리- 어젯밤에 긴급히 네.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요구를 했는데 이 당이 전혀 원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와버린 거죠. 이게. 그래서 어제 사실은 KBS에서 내일 담화 있습니다 올라왔다가 갑자기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거든요. 그게 아마 네. 내부적으로 조금 서로 간에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그 안타깝게도 여아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타이밍에 뭐라도 뭐 얘기는 하긴 했었어야 되긴 했었을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암묵적 합의라는 그 표현 말씀하셨는데 여야가 지금 뭐 이렇게 대치 상황이지만 양당 지금 대통령 통치 능력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건 암묵적 합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다 지금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보수에서 말은 대놓고. 그러니까 네. 조혜진 네. 의원 얘기가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참패고 대한민국 망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주류의 입장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혜진 의원이 뭐 과거에 본인 흔적이 있으니까 이 일을 했던 흔적이 있는데 네. 대한민국이 망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그럼 망하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은 끌어내리거나,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끌어내리거나,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는 건데, 그럼 하야랑 탄핵이랑 방법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하야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그치. 그럼 방법이라는 게 하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200석이 안 넘을 때는 200석 요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뭐 200석이 넘으면 제가 볼 때는 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 이 특검법 다 통과시켜서 범죄가 얼마나 위법이 얼마나 유중한지를 밝히면 되는 문제니까 네, 네. 저는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제가 볼 때는 그 길로 가는 방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진짜 기분 나쁜 게 조혜진 의원이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마치 이전부터 그런 식으로 발언해왔던 것이냐. 네. 뭐 이대로 되면 국민이 그동안 뭐 망하죠. 했냐. 아니 네. 말이 안 되는 거야. 네. 그동안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을 다 막 추앙하고 다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옳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와서. 말하면 막 우리를 막 괴롭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또 갑자기 막 선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저 사람이랑 다르다는 식으로 말하고 그럼 본인이 그동안 했던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거는 감사한 일이지만 네, 네. 저는 그런 말 하는 것도 되게 웃기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표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를 모를까? 우리 국민을 그렇게 바보로 할까? 이 생각을 정말 해요. 네. 앞으로 이제 그 친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네. 아마 상상을 초월하는 말을 나도 하나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누구예요? 막 이런 식으로 그렇고 아마 제가 그런 걸 하도 많이 봤는데 그렇죠. 이 수많은 또 이제 집단 떼변절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 앞서 이 접전지의 유권자들이 어디에 가장 민심표가 영향을 미치는지 봤을 때 가장 민생 경제가 있었지만 우리 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 의료 갈등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고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좀 의문들 그리고 사실 우리 건강할 때 이제 앞서 말씀하셨지만 그래 병원 가지 말아야지 예방 이런 얘기를 하지만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생명을 진짜 오늘 정말 하루 총각을 다투기 불안하죠.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 총선 관련한 정치 지금 판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료 개혁 문제는 어느 당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누구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소나무. 얼른 얘기해야죠. 빨리 얘기해야죠. 그러다가 제가 네. 다 우리는 네. 밝혔어요. 소나무당은 네. 윤석열이 있는 한은 해결 안 된다. 올해 안에 쫓아내고 원점에서 이미 문재인 정권 때 합의한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네.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식에서 어떠한 연구가 필요하고 보강이 필요한지를 함께 가지고 연구한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윤석열이 이것 깼기 때문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의협 회장이 최대지 후보가 지금 저희 쪽 후보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 방식 그대로 논의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있는 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윤석열 퇴진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는 쪽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의사 출신 의원들이 좀 어떤 얘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최대집 후보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의사라고 해서 네. 의료 정책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의협에서 최소한 간부로 활동한 사람들이 의학 정책을 아니까 소나무당은 완벽한 프로세스를 발표했고 개혁신당의 그 비례 1번 그 소아청과 이지영 의사가 있는데 그분은 네, 네. 의사지 의료정책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네. 이제 이 불만은 많이 얘기하지만 해결에 대한 아직까지 그런 대안은 제가 볼 때 못 본 것 같아요. 네. 김 박사님, 의료개혁 문제는 어느 당이 해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전 이제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네. 저는 딱 한 가지는 맞는 말을 했다고 봐요. 사회적 협의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의사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정부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당사자들이 다 모여서 적어도 우리가 모두가 예를 들어 이 부분에 공감하거나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렇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합의 아니면 갈 수 있어라고 하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좀 그랬을 때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상당히 편협한 예를 들면 이기주의자들이라는 집단으로 이렇게 몰리지도 않을 것이고 네. 또 정부 같은 경우도 선거 정치를 위해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 것이고 네, 또 우리 네. 사회에서 국민 건강학 문제를 이렇게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를 갖다가 대통령이 그냥 쑥 갖고 와가지고 선거에다 활용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피해본 건 국민 건강이잖아요. 네, 환자분들이잖아요. 네, 네. 전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급하다고 아무리 얘기합니다만 그렇다고 예를 들면 그냥 막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좀 그렇다면 네. 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할 때 저는 의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정하게 사회적 협의체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저는 총선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중대한 예를 들면 사회적 협의의 하나의 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사협회도 단지 예를 들면 그냥 이익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강을 어떤 고민하는 중대한 집단이구나라고 하는 좀 신뢰성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문재인 정권 때 의협이랑 네네네. 해놓은 거예요. 해놓은 틀이 있어요. 논의하는 틀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9번째의 갈등 속에 해결이 안 되는 그 근본 원인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우리 노변호사 선생님 의료 문제이나 이런 것들도 다뤄본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럼요. 많이 다르죠. 네, 근데 의사분들의 어떤 시선에서는 이런 점들을 어디서 어느 지점부터 좀 풀어가면 그분들이 좀 합의에 도출할 수 있도록 같이 좀 열린 마음 열릴 수 있을까요? 지금 얘기 다 된 거예요. 네. 지금 여기서 의사분들이 사실 저희가 먼저 겪었어요. 변호사들이 사법시험 봤을 때 제가 사실은 처음에 변호사 됐을 때 번호가 10,000번이었어요. 1196번이 제 변호사 번호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변호사가 그밖에 안 됐던 거예요. 지금 4만 명이 넘었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물론 뭐 아주 짧지는 않지, 한 18년, 20년 되니까. 그렇지만 변호사들이 보기에 너무너무 놀랄 정도로 상황이 변했는데 네. 그게 로스쿨이 도입이 되면서 그랬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때 특별히 막 그렇게 저항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지 못했었는데 저희는 숫자가 적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만 의사들은 그렇지 않고 그렇죠. 또 저희들은 송무 같은 거 사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의사들은 목숨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맞죠. 그분들에 대해서 함부로 못하는 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저희들하고 조금 이 의사분들하고 다른 것은 어쨌든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되더라도 목숨하고 직결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부에서도 우리한테는 함부로라도 변호사한테는 함부로 해도 내지는 유사지가 그렇게 많아도 어쨌든 이 의사들한테 함부로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근데 의사들도 정말 나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들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생활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 정말 망하는 의사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정확히 도대체 무엇인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고 그게 바로 숫자를 한꺼번에 막 너무 막 2,000명씩 어떻게 맨날 올려요. 그렇게 되는 건 정말 죽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근거도 안 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하는 걸 무조건 니네 밥그릇 때문에 그러는 거다라고 치부하면 안 되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어떤 점이 좋은데 그걸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들하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는 제안을 무조건 다 거부하면 안 되고요.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먼저 들어봐야 되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뭐 이걸 못 올렸다고 자꾸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왜 못 올렸는다. 그들이 다 바보여서 못 올린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들하고 그동안에 그래도 못 올렸지만 공감대 형성해 놓은 거 예를 들면 아까 문재인 정부 때 명순 말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고 네, 그때부터 네. 시작하면 돼요. 제가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요. 네. 다른 전문의과 의사의 가장 큰 차이는요. 이 개업 의사들의 소득 기반이 건강보험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른 변호사나 변리사 이런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먹고 사는데 의사는 기본적으로 이 공적 자원인 건강보험료를 먹고 살기 때문에 낮은 수가 얘기를 하는 의사를 거죠. 만약에 늘렸다. 네, 네. 건강보험료가 급격히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정원은 못 올리면 이게 제일 커요. 네. 지금도 건강보험료가 위험한데 네. 의사 늘렸다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 문제 때문에 다 포기해갔습니다. 핵심을 짚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잘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예. 어디서도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예리한 여기 역시 우리 변 대표님. 개업의들의 이제 소득의 70%가 보험료예요. 맞아요. 그게 의사들 늘어나 병원 늘어나면요 보험료 그냥 막 퍼먹을 거 그리고 아닙니까? 더 중요한 게 지금 소아청소년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중요한 그런 그렇죠. 과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실제 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막 무턱대고 사람만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원 얘기만 자꾸 하지 내용은 얘기하지 않아서 네. 지금 또다시 도마에 올라서 저희가 도마 두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 대통령 2,000명 얘기하고 끝났어요. 2,000명 말고는 기억나는 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아. 자, 이제 좀 슬슬 좀 마무리하는 좀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건 어떻게 가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야당의 서울 싹쓸이 등 K5승을 할 것이다. 대 판정승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넬 적어주십니다. 제가 본 바가 있어서 전수가 있어가지고 제가 전수가 모니터링하면서 판넬 쓰시더라고요. 네. 어디 말씀하셨죠? 네, 야당의 서울요? 서울 싹쓸이 KO승이다 판전승이다. 이거 조심해야 돼.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저 칭찬 감사하네요. 하루만 합니다. 우리 소나무당 찍을래요 많으시네요. 희지존님, 네, 강철중님 칭찬 감사드리고 하이브리드엘님 변 대표님 화이팅 해주셨고요. 지니엘님 이재명 욕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보올택님 노영희 편의제 조합 좋다 이런 말씀도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다 작성하신 것 같아서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판정승 2표 대 압승이 1표입니다. 비밀리에. 그러면 압승부터 들어볼까요? 속 시원하게 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는 지난번만큼만 나와도 압승이라는 생각을 전 해요. 네. 왜냐하면 그 한강 벨트 말고요, 낙동강 벨트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84석을 얻었습니다. 저기 국민의힘이요 84석을 얻었습니다. 비례 19석 해가지고 10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석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의 상황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한강 벨트랑 낙동강 벨트에서 그러니까 영남은 거의 지금 싹쓸이를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볼 때 낙동강 벨트 상류로 따라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정권 심판 흐름이 네, 그러니까 네. 창원 울산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기존의 영남 지역에서 7석 얻었었는데요. 7석 이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전 서울도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 네, 선거랑 그렇게 따져보면 제가 볼 때는 지난번보다 국민의힘이 많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계속 무슨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뭐 조심해라라고 얘기하는데 뭐 데이터 가지고 전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봤을 때는 소위 비밀리에 조용히 쉿 압승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서 여쭤보면 그러면 민주당이 이렇게 판세를 굳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열심히 싸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거는 잘 그럼 되니까 거기 부자 이것만은 조심하자까지. 아니요 부자 네. 몸조심만 만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네. 응징 심판하자는 건 뭐냐면 희망을 갖자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러니까 응징하고 심판하는 건 저 사람 때려 죽이라는 게 아니라 상황 그러니까 그 저희 체제를 바꿔서 네. 국민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게 한다.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적어도 이체 안경주라고 얘기되는 국민의 생명이 잃어도 누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특별법을 갖다가 거부하는 대통령 거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자기 부인이라고 명분백을 받아서 수사를 못하고 주가 조작 문제가 있어도 특검법이 거부가 됩니까? 이게 나랍니까? 국정농단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200석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200석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밝히겠다는 겁니다.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래야 같이 희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저는 호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호소를 하되 호소하는 얘기가 희낙락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절실하게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야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들이 폭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야말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절박한 선거운동을 희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절박한 선거운동 압승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두 분은 판정승 좀 조심스러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권 대표님. 네. 저는 보수가 결국 어떠한 이 반전 카드를 만들어낼 거라고 할 봅니다. 거다. 예, 이 사람들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만만치 만만한 않아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라도 바꿔내서 야당 흉내를 내든지 할 텐데 네. 저는 그에 반해서 지금 이 정권 심판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이 뭐 제가 볼 때 뭐 도저히 안 되는 후보들을 지금 막 내놓고 만약에 박빙 승부였으면은 벌써 날아가야 될 후보들이 여유 있게 이길 수 있다는 그 자만감, 오만 때문에 그냥 붙어 있습니다. 이 조국 신당 1번 후보 전관예우 40억을 그걸 정관예우 아니라고 우겨대질 않나. 6번 후보고 명백한 병역 기피인데 네. 그냥 사라지질 네, 않나. 네. 그리고 민주당에 뭐 저랑 너무 가까운 사람이지만 뭐 양문석 선배 저는 그건 안 된다고 봐요. 네. 그건 도저히 먹힐 수 없는 논리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안 하고 야 어차피 우리가 이기니까 그냥 묻어가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한동훈이가 때리고 있으니까 안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피커가 바뀌면요 어느 순간에 돌파가 되니까 이대로 그냥 안일하게 우리가 크게 이기니까 같이 가겠다 그냥 저는 그랬을 때는 심각한 타격이 올 거라고 봅니다. 네, 물론 경계됩니다. 워낙에 네. 정권 심판들이 강하기 때문에 뭐 이기는 데는 문제 없겠지만은 지금처럼 뭐 우리가 뭐 대승을 한다 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네, 우리 변호사님. 저는 샤이 보수들이 지금 또 있다고 생각해요. 샤이 보수. 이게 지난번에 민주당 그렇죠. 공천 얘기 자꾸 시끄러웠었을 때는 샤이 진보들이 이제 있었었는데요. 그 다음에 분위기가 점점 바뀌어지고 조국혁신당 나오고 이러면서 우리 나가가지고 뭔가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실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샤이 진보들이 이제 다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게 한 2주 정도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자기네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보수들이 결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무리 그쪽이 싫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변 대표 말한 것처럼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이번에 나와서 뭔가 읍수할지도 몰라요. 예전에도 읍수 엄청나게 잘하고 맨날 그 여러 가지 퍼포먼스 하거든요. 정운천 후보 같은 경우 막 자기가 무슨 이거 뭐야 위리안치 같이 무슨 네모난 그 안에 들어서 들어가 있대.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뭔가 막 하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옥수수 잘못했습니다. 있던데. 그러고 막 절하고 이런 거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넘어가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지 않겠지만 어쨌든 그럼 또 짠하고 정말 반성하나 보다 그러고 또 해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하면 사람 마음이 약해지기 때문에 네. 저는 또 샤이 보수들이 움직여가지고 또 뭔가를 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진보들이 좀 이기는 것 같고 범여권 이백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런 식으로 함부로 또 막 얘기하고 그러면 큰일 나니까 네.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진정성 있게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요. 윤 대통령 식물 대통령 되겠자고 내버려 뒀다가 절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애매하게 번호가 갈릴 수가 있어요. 표가 막 180, 190 이상에서 왔다 갔다 해보면 지난번에 180석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다고 뭐라 했잖아요. 이번에 그걸 제대로 확실하게 표를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고 행동력 있고 실천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회에 넣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옛날처럼 똑같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소나무당 진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판정승이 아니라 KO승 시킬 수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김인숙님께서 의리 있는 노형희 변호사님 국회로 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거는 그냥 마무리하면서 잠깐 그냥 세 분께 그냥 에피소드 같이 좀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73년생 뭐 한동훈 이렇게 뭐 책 쓴 분 계시잖아요. 한동훈과 조국의 1대1 토론 매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에이, 저는 그 두 분은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차라리 변희재나 시켜. 둘이 한꺼 변희재가 잘할 것 같아요. 한동훈 대해서도 제가 이 조작범죄 따질 게 있고, 네. 전 조국 교수한테도 제가 조국 교수가 민정수석 할 때 제가 감옥에 갔거든요. 윤석열에 의해서. 제가 따질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분한테도. 언제든지 토론 환영합니다. 저는. 네. 자, 많은 분들 계속해서 끝까지 오늘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지금 뭐 주요 메시지 보니까 3,000건이 넘게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뭐 소나무당 사계절님께서 열석 확보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살구나무 아래께서는 토론은 변대표지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토론 뭔가 하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진중권하고 10년 전에 붙은 다음에요. 네. 토론이 아예 심지어 그때 그 당시 민주당의 대변인이 박용진 씨였는데 네. 아예 민주당이 변희재하고 토론하지 않는 당론을 발표해가지고 진짜? 토론을 못해요 저는. 왜요? 왜? 뭐 하여튼 진중권하고 한 다음부터 저는 완전 토론 못하고 오히려 패자인 진중권만 뭐 여러 가지 잘 나가대.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시간이 또 옵니다. 네. 또 이번에 우리 또 비례대표 여론조사 나가지고 또 정당 토론도 못 나가고. 네, 네. 자, 법사위 가서 그냥 네, 저희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혹은 겉으로 여론조사 일부러 안 시켜주는 것도 있고요. 일부러 방송 안 내보내는 것도 있고 저희가 사실은 여기저기서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더 많은 지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사표 절대 안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신의 표를 버리지 말고 던지지 말고 저희들에게 몰아주시기만 하면 저희가 가서 확실하게 싸워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내일이나 모레 공개 여론조사 나오는 걸로 저희는 확인하고 3일 날에 있어요. 나올 겁니다. 네. 지금 뭐 여론조사도 이제 뭐 계속해서 나올 수도 없는 지금 시기가 오고 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4월 4일이. 맞습니다. 자, 이번 선거는 뭐 정권 심판 대 또 거대 야당 심판에서 이제 2조 심판 뭐 양상까지 치닫고 있는데요. 이게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최악을 피하는 선택에 있어서 이 정권 심판에 국민의 마음이 좀 결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는 뭐 첫 정치 토크쇼 진행을 해봤는데 세 분 덕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통쾌하고 유익했습니다. 자, 역전의 용사들 세 분 패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뭐 잠용이 많은 시절입니다. 역용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바로 세우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아직 우리 역전의 용사 역용 모르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주변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다시 또 전기현 대표님이 이끌어 주실 거고요.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당장 스픽스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좋아요, 댓글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